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 어제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스태틱 필드를 활용하는 것까지 경험을 좀 해보고 수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오늘은 구조 변경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더 만들고 나서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해도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맥락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조를 좀 바꿔주고 좀 불필요한 중복 같은 게 있으면은 좀 제거하는 그런 최적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한번 해보죠. 지금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 자체가, 이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양새 자체가 좀 많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인지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현재 우리가 작성한 코드의 구성은 잘못됐다.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왜 잘못됐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건데, 지금 얘는 일단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요, 메인이라고 하는 main.java 클래스, 정확히 말하면 main.class죠. 이제 우리가 작성한 파일들이 자바로서 이렇게 자바라는 확장자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 컴파일러를 통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확장자로 변환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냥 메인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거고, 어쨌든 메인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서, 그리고 그 안에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태죠.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 자체가 애초에 잘못되었다. 왜? 자, 자바에 존재하는 메인 메서드는 실행을 위한 메서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행이라는 건, 이 실행이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처음에 STS 설치하고 나서 F11 눌러서 실행을 시키려고 했을 때, 뭐 run on server, 자바 어플리케이션 인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모양새를 이런 네모 박스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하고 진행을 시켰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 클래스에 우클릭을 해보고요, run as 눌러보면 여기에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할 때 그 실행 환경에 대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할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준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행,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코드를 실행시킨다. 오로지 메인 메서드는 이 역할만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딱 진짜 실행을 위해서. 근데 그 실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버튼에다가 모든 기능들을 다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동차가 있어요.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시동 버튼. 시동 버튼은 왜 있죠? 시동을 걸기 위해 있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약간 비슷한 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행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 없듯이 시작하기 위해서 시동을 먼저 겁니다. 근데 그 시동 버튼으로만 모든 자동차의 기능들을 다 컨트롤하게끔 우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시동 버튼을 뭐 한 번 눌러서 시동을 걸고 두 번 눌러서 에어컨을 켜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메인 메서드 자체는 존재 의의에 맞게끔 메인 메서드에서는 단순히 실행을 위한 단순히 실행만을 시키는 역할로 사용해주고, 우리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명령어를 입력받는 행위부터 해서 명령어를 입력
입력받은 명령어를 통해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분기를 세워놓고 이런 작업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녀석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별도의 클래스 기능을 담당할 클래스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말고도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main.java라는 파일 안쪽에서 또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쓰고 있었어요. 그 클래스는 아티클이죠.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도 하나 그려놓은 건데, 이러한 클래스들도 당연히 별도의 클래스 파일로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아티클 클래스를 분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본 제공되는 디폴트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사용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디폴트 패키지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패키지는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디폴트 패키지로 되어 있던 부분들, 패키지들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구조 변경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접근 제어자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패키지가 달라지고 클래스가 달라지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이런 거에 따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파일들이 바뀔 거니까요.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서 내용을 좀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구조 변경은 하는 이유가 최적화 때문이에요. 근데 이 최적화라는 거는 너무 거창해 보이니까 조금 더 쉬운 것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자면은, 구조 변경은 관례적인보다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코드를 분리하려고, 메인 메서드가 기능을 담당하면 안 되듯이 실행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듯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코드를 좀 분리해주기 위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결국 우리는 최적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최적화는 여러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실행속도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가독성 증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 최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코드를 개발하고 그 코드를 최적화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1부터 한 2, 3까지 만들다가 최적화를 중간에 한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만들다가 또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 최적화를 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다가 보면은 이거 조금 분리를 시켜야겠구나, 이거 조금 지금 상황을 맞춰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질 거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 코드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최적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프로젝트들이 최적화가 안 되어 있었다면 그걸 따라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인데, 이거를 통틀어서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이거를 이제 리팩토링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좋은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최적화를 위해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이 리팩토링의 일환이고요. 아니면 애초에 모든 프로젝트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리팩토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 버전업 같은 거.
프로젝트를 초기에 개발할 당시에는 자바를 예를 들어 8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실제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운영을 하다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자바 버전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면 새로운 기능을 그 사이트에 또 넣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기술은 자바 버전이 8 가지고 안 되는데 자바 8에서는 제공을 안 하는데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바 버전을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보안에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바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버전으로 갈 준비를 항상은 해 놓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아직은 이제 자바 8 버전에서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시점인 건 팩트지만 그 먼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그 8을 내려놓고 아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바 버전업 혹은 뭐 서버에 대한 웹서버의 버전업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자체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럼 이런 버전업을 하기 위해 단순하게 전에 쓰던 버전 말고 새로운 버전 설치하고 입히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환적인 문제도 있고 애초에 코드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코드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경험해봤던 것 중에 자바 8 미만 버전에서는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날짜 데이터를 제공받다가 자바 8 이상부터는 로컬 데이터 타임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을 받는 형태로 코드가 바뀌었죠? 그런 식으로 7에서 8로 갔는데 날짜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애초에 프로젝트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단순한 버전업 말고도 이걸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조금 애매한데 그냥 이제 예시니까 이런 느낌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거의 아예 없지만 느낌만 메인 언어가 바뀌는 수준. 이런 정도의 리팩토링도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자바가 C로 바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표현할 지금 말이 없어가지고 생각해낸 표현이 이건데 그냥 느낌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냥 상황을 놓고 써보자면은 백엔드에서 처리되던 과정을 프론트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바로 처리하던 거를 우리가 스크립트로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인 언어가 바뀐 거죠. 기능은 똑같아요. 해야 되는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바로 처리되던 그 기능을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바꿔버리는 형태처럼 메인 언어가 갈아 끼워지는 느낌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다 보면은 프로젝트 전체의 구조도 아예 싹 바뀌어요. 구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MVC 패턴이라고 해서 웹 개발의 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패턴인데 이 MVC 패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모양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양새가 완전히 뒤섞이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시고 나서 몸으로 좀 경험을 해보셔야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아직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경험이 필요한 얘기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 리팩토링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최적화를 위한 구조 변경 아주 간단하게 맛을 볼 거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제가 막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려 보일 수는 있는데요. 좀 천천히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 화면을 잘 보시고 지금 바로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습 시간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강사가 저렇게 설명했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복귀하면서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아티클 클래스부터 분리를 좀 해줄게요. 이 녀석 아예 잘라내기를 해줄 거고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티클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낸 거고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패키지를 분리하면서부터는 에러가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메인 클래스의 최상단에다가 패키지라고 적어주고요. 이름을 c-korea-it.pm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올려서 move 이걸 통해 퀵픽스를 통해서 해당 패키지로 보내버릴 거예요. 이런 패키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가죠. 제가 지금 패키지 구성을 했습니다. com. 이란 얘기는 com 폴더 밑에 korea-it.라는 폴더 그 밑에 bam 이라는 폴더 밑에 이런 메인 클래스를 위치시킬 거야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하고 나서 우리 워크스페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는 src 들어가고 나면은 바로 메인.java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com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들어가 보면 korea-it, 들어가 보면 bam, 그 안에 main.java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패키지를 이렇게 3개의 파일이나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관례입니다, 관례.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프로젝트를 참여한다고 했을 때 보통 그 프로젝트 패키지들도 다 이런 비슷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com으로 시작했고 korea-it가 왔고 bam이 왔어요. 뭔가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 com이라는 건 어디서 많이 보는 단어죠, 이거? com?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때 도메인으로 사용되는 마지막 주소 부분에 해당을 하죠. 뭐 com이라든가 co.kr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net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거기에 활용되는 com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도메인을 역으로 적어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근데 완벽하게 그 도메인을 역으로 적는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를 초기에 기획하시면서 기초 구조를 잡으시는 분들이 정해요. 그럼 그 정한 걸 개발자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 거니까 그냥 관례처럼 따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걸 도메인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아티클 매니저 BAM 말고 패키지를 하나 또 만들게요.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 녀석은 사실상 우리가 사용자 중에 객체로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클래스예요. 그럼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 기능 안쪽에서 데이터를 물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물고 왔다 갔다 해줄 녀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하는 DTO라는 패키지 이름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DTO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플랫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com.koreait.bam 안에 메인 클래스가 있는데 그 메인 클래스랑 같은 위상에는 DTO라는 패키지가 또 있고 그 DTO 패키지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util이 있는데요. util도 패키지 분리해줘야겠죠. 이 녀석은 독단적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도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디폴트 패키지는 사라졌죠? 이렇게. 이 BAM은 이제 메인 폴더고요. 이 폴더 안쪽에 패키지가 또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제가 구조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패키지를 구성하자마자 아티클 관련해서 에러가 빵빵 터지고 있어요. 이 에러는 아티클을 불러오지 못해서 생겨나는 에러겠죠.
근데 패키지를 하기 전에는 아티클 클래스를 분리를 시켰을 때도 이런 에러가 없었는데 패키지가 생겨나니까 얘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클래스가 나뉘었어도 동일한 패키지 안에 들어있으면 별도의 임포트나 이런 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지금은 패키지가 분리돼서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 임포트를 해줘야겠네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렀습니다. 자동으로 임포트 해주는 창이죠? 그래서 임포트 할 대상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서 고를 수 있게끔 나왔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util을 골라줘야 됩니다. 지금 아티클 말고 util은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util 골라주고요. util이 임포트가 됐죠. 근데 아티클은 왜 안 돼요? 방금 아티클은 아티클대로 임포트가 되고 util이 이제 헷갈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util이 나오는 건가? 생각을 해서 util을 골라놓고 끝냈더니 아티클이 아직 안 됐어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에러 내용을 보시면 이거 무슨 에러예요? 이거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타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녀석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타입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에러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예를 들어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변수를 만들겠대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얘가 나오는 에러도 똑같죠. 여기 뭐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는 이제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이걸로 바꿔줄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아티클 클래스 분명히 있는데 얘는 왜 모를까? 아티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게 퍼블릭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를 달지 않았었으니까요. 클래스 자체한테 퍼블릭을 달아야 다른 클래스가 임포트를 할 때 불러올 수 있어요. 접근할 권한이 없으니까 못 가져오고 있던 거예요. 근데 못 가져오는 게 지금 여기 클래스 자체에 퍼블릭이 없었을 때는 안 보여서 못 가져와 라는 에러가 아니고요. 그냥 없다예요. 없다. 이 클래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라고 하는 퀵픽스를 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보이니까 임포트가 가능하겠죠? 그럼 에러가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밑에 보면 에러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에러들은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는 안 보인다 라고 해요. 더 컨스트럭터 생성자죠. 아티클 4개 인자를 5개, 매개에서 5개 받는 이런 생성자는 보이지가 않아. not visible이에요. not visible. 아까 전이랑 다른 형태죠. 아예 없다라고 인식했던 거랑 보이지 않아는 다른 거니까요. 그럼 이거 보이게 해주려면 퍼블릭을 달아줘야겠죠. 자, 접근 제어자를 다는 방식은 간단해요. 다른 패키지, 다른 클래스에서 해당 클래스를 불러다가 써야 된다. 그러면 퍼블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이 클래스 내에서 독단적으로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면 프라이빗인 거고. 그렇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을 때, 퍼블릭이나 이 프라이빗 아무것도 안 써있을 때는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게 퍼블릭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하나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생성자 쪽은 에러가 해결이 됐는데 아직 변수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럼 변수는 왜 안 돼? 이것도 똑같죠? 안 보이니까. 에러 내용을 보면은 not visible입니다. 이러한 필드, 이러한 변수는 찾을 수가 없어. 안 보여. 그렇단 얘기는 변수들에게도 우리가 퍼블릭을 달아야만 한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절대로 DTO나 이제 DTO라고 하는 게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했죠.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몰고 왔다 갔다 해줄 그런 데이터를 칭하는 명칭 같은 건데요. 나중에 VO, 밸류 오브젝트라고 하는 약자로 VO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돼요. 동일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두 녀석 같은 경우는 변수에 퍼블릭을 거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퍼블릭을 걸어서 보이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우리 실제로 나중엔 프라이빗 걸어놓고 할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좀 간편해지는 것도 체감을 해보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자, 미리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지금 하는 김에. 자, 퍼블릭 다 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프라이빗으로 다 갈아 끼울게요. 자, 프라이빗을 걸었다는 얘기는 다른 클래스에서 애초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우리가 막아놓은 형태인 건데, 그죠? 그럼 이 변수들을 여기서 못 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못 접근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4가지 중에 한 가지인 캡슐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캡슐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이제 게터라던가 세터라고 하는 녀석의 명칭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터와 세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캡슐화 특징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개발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검색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자동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 자, 지금 화면만 보고 계시고 따라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변수가 프라이빗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빈 공간에다가 우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소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소스, 이 녀석을 가서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라고 하는 걸 눌러 보시면요, getter setter를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축키를 사용했을 뿐이었던 거고요. 들어가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필드들, 전역 변수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녀석들에 대해 getter setter를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다 골라줘야겠죠? select all, 그리고 나서 generated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서드 같은 형태로 뭔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하나의 변수당 get, set 하나씩, 그러면 하나의 변수당 총 2개의 메서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개의 메서드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자, get 무슨 의미예요?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외부에서 가져다 쓸 때 쓰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set, 세팅하는 거죠. 외부에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변경시킬 때 쓰려고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메서드의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get은 외부에서 호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리턴해요. 그럼 내가 id를 원해 라고 했을 때 id를 리턴하니까 올바른 결과를 돌려주겠죠. 이렇게. set은 인자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온 인자를 매개변수를 통해서 지금 this id를 바꿔버렸죠. 그렇다라는 건 원래 i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던 값을 지금 갈아 끼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set. 그럼 get은 그냥 가져오는 거, set은 값을 변경시키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getter set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면 진짜 그냥 원초적이고 간단하게 변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률이 줄어들어요. 손상? 단어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데이터가 조금은 더 안전해진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그럼 얘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메인.점 클래스에서 변수가 사용된 부분들, 이런데 자, 얘는 지금 출력을 위해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리모컨 객체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gettersetter 메서드를 활용했을 때 값을 가져오려면 뭐 해야 돼요? get id를 해줘야겠죠. 이러면 이 메서드가 id 값을 리턴해 줄 것이고 그 자리에 남을 거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get 변수들을 활용해서 get 메서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값을 가도가 쓸 수 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도 get id 여기 얘는 좀 이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get 그리고 자동 완성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름 메서드의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앞에 get이 붙는 게 전부예요. 근데 자바에서 이제 변수가 하나의 변수 이름에 여러 개의 단어가 사용될 때 첫 글자, 완전 첫 글자는 소문자고 그 두 번째 단어부터 첫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가잖아요. 그 표기법으로 알아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갈아 끼워 줄 거예요. 아, 여기는 get이 아니죠? 여기는 값을 실제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get이 아니라 뭐겠어요? set 사용해주면 되겠죠. set title 해서 인자값을 넘겨주는 형태로 이렇게 메서드로 호출해버리면 값이 바뀐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인자가 setTitle이라고 하는 어디 있어? setTitle 이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들어온 값이 원래 있던 애를 값을 바꿔 끼우는 작업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get 이 정도 해주면 변수 사용되는 부분들은 다 처리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냥 퍼블릭 달아주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에러가 끝 해결됐어요. 패키지 분리하고 클래스 분리하고 클래스 안에서 이제 DTO 클래스한테 게터세터 활용해서 데이터 가져오고 조작하고 할 수 있는 방식 연습을 해 본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요. 녹화를 멈추고